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과 아닌 직업과의 열의와 우위가 보여지기 시작하죠. 이게 집에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무실로. 그럼요. 그럼 그때부터 나의 자유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본질적인 게 재택근무나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어 좋아하는 그럼요. 거예요. 아, 이거 대박이다. 데이터 속에 숨겨진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본인은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빅데이터 상에서 유의미한 키워드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전 같았으면 네. 그 조직의 성장이 나의 성장이다 라는 생각으로 무장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제가 네. 지난주에 갔다 온 기업 같은 경우에도 엄청 큰 기업이었는데 네. 거기 계시는 22년 차 부장님께서는 조직의 성장이 나의 성장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하셨거든요. 네. 근데 현재 최근에 이제 조직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성장해야 조직이 성장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성장을 조직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해보는 게 어때? 라는 뭐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엄청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역학이 이전 같지 않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죠. 그 사람들이 요즘에 세대별로도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문화환경, 네. 경험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 공평이 아니라 공정 얘기만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건 출발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기여한 바가 큰데 보상은 적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 여러 가지 연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연공서열 같은 부분이에요. 한국이 뭐 다른 국가보다 연공서열이 높다라는 그런 스터디가 있어요. 서강대학교의 교수님께서 쓰셨던 논문이었는데요. 논문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그 불평등에 대한 부분인데 네. 불평등의 출발점이 연공서열 같은 것들도 관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국가보다 연공서열에 대한 어떤 그 강도가 세기 때문에 그만큼 뭐 유교적, 네. 뭐 장유유사 같은 분위기들, 그다음에 숙련자에 대한 대우 이런 게 높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나의 기여가 적지 않은데 왜 나는 아직 아닌가요? 근데 그럼 나오죠. 그건 이연된 거다. 지금은 좀 적게 받는 거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많은 경험이 쌓였을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참아보자. 그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그때까지 안 다닐 건데요.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다르네요. 또 한 가지 뭐가 나오고 있냐면 노동이다. 네. 창이다. 이런 부분들의 어떤 싸움이 있어요. 네. 어떤 얘기 이런 겁니다. 열심히 했나요? 열심히 했죠. 네. 어떤 일을 했나요? 그냥 엑셀을 열심히 했다고. 지금은 파이썬으로 짜요. 네, 그렇죠. 그 순간부터 그 단순한 어떤 작업들이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자동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최근에 RPA부터 수많은 툴이 나오기 때문에 예전처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직업이 더 진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게 이겁니다. 그럼 나는 뭘 했지? 나는 코딩을 했지, 창작물을 만들었지, 그걸 기반으로 생산했지. 그러면 내가 했던 시간과 성과가 비례하지 않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열심히 밭을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업적 근면성으로 했던 시간과 성과가 비례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멋진 로봇을 만들거나 AI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내 생산성이 배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럼 나오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그런 창의적 활동에 대한 것들을 저한테 좀 나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로열티, 라이센스에 대한 얘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전보다 창의로 우리의 일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했던 창의성에 대해서 보상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게 확연히 보입니다. 그게 데이터 안에 있어요? 그럼요. 와. 그러면 그 창의성에 대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일하셨던 분들보다는 최근에 젊은 세대 분들이 더 많겠네요. 디지털 프로피션시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습득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기존의 방식들을 이제 새롭게 혁신하려는 시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전부 다 결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로보틱스 같은 경우를 보면 일본의 파낙 같은 회사가 로보틱 자동화의 선두주자라고 불리우거든요. 근데 공장이 후지산 중턱에 있는데요. 일단 그 회사의 그 공장은 밤에 불이 꺼진대요. 이유가 로봇이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불을 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부터 생산이란 무엇인가, 노동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새롭게 정의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제가 저도 이제 월급쟁이 시절이 있었어가지고 옛날에도 가끔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월급쟁이들 다 대체된다. 그 AI 막 로봇들 나오면 월급쟁이들 이제 뭐 다 대체되고 막 다 회사에서 쫓겨난다. 그런 얘기 들으면 막연하게 좀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10년 지났어요. 그런지. 근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일하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의 명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얘기 들었었거든요. 저희 아버님 시절 얘기인데
노란색 봉투에 네. 월급을 받아오셨다는 거죠. 맞아요. 그 안에 동전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격리팀이었죠. 네. 그런 분들이 월급날 되면 전쟁이었대요. 몇십 명이서 그 돈 막 세가지고 집어넣고 또 항상 틀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막 클레임 들어오고 일치 어떻습니까? 그 일을 하는 분들이 회사에서 굉장히 적죠. 이제 뭐 펀뱅킹부터 온갖 종류의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는 급여 같은 경우에는 외주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력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런 분들이 다른 일을 하시는 거죠. 예전보다 더 큰 뭐 그야말로 플래닝을 한다거나 새로운 형태의 어떤 수혜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로움은 언제나 자동화되고 있고 네. 새로운 형태의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때 그 전환기가 있는데 네. 지금 뭐 3D 프린터에 로보틱스에 뭐 RPA에 수많은 기술이 동시에 나왔죠. 네. 그런데 또 최근에 있었던 2년 동안의 혹독한 우리의 비대면, 저는 이제 이거를 선택적 대면이라 부르는데 이 부분은 자동화를 앞당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부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은행에 안 가도 되는 건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지점은 어떻게 하지? 지점에서 일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뭐 거기 청원 경찰분도 계시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직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나아가서 사거리마다 1, 2층에 은행이 있는데 은행이 빠져나가면 거긴 누가 메꾸지? 그 다음에 상권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저희 채널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체성, 내 삶의 주체성을 얻고 싶어하는 움직임들이 보이죠. 모바일 오피스나 재택근무로 움직인다든지 혹은 노매딕 라이프를 꿈꿔본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연의 욕망의 발로예요. 네. 다만 지금까지는 그게 불가능했죠. 이유가 그런 고용관계를 허락하지도 않았고 네. 그 다음에 거소를 바꿔서 일하는 것들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했고 혹은 문화적으로 그만큼의 유연성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는데 네. 이제 그렇지가 않고 뭐 협업 툴로 움직이고 네. 산출물이 디지털화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팬데믹같이 전대미문의 일이 생기면서 함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것들이 시도되기 시작하니까 네. 내가 이제 그걸 꿈꿔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인데 그게 어떤 이벤트로 가능해지니까 내가 이렇게도 내가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나간다는 얘기신가요? 그러니까 연결성이라는 게 무서운 게요. 네. 이전 같았으면 내가 가까운 분에게 정보를 얻는 거는 가능했지만 먼 곳에 있는 분에게는 어려웠잖아요. 네. 이제 그렇지 않고 글로벌리 움직이면서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올려서 요구받고 심지어 협업도 가능한 구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지능화된 플랫폼과 인프라스트럭처를 기반으로 내가 더 자유도 높은 삶을 꿈꿀 수 있게 된 거죠. 저희 요즘 흥미롭게 보는 게 뭐 그런 거예요. 뭐 대기업이 제주도에 오피스 만들었어요. 네. 뭐 양양에 만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건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직원분들을 내가 대우해드리고 신경을 쓸 만큼 사람이 귀해졌구나. 예전 같았으면 반드시 출근해 이러던 분들이 나갈 겁니까? 그러면 제주도에 좀 있으시겠어? 이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주도에 있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뭐 치앙마이에 있건 아니면 뭐 발리의 우붓에 있건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글로벌 회사들은 이미 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뭐 런던 오피스, 뉴욕 오피스 다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일반적인 기업들까지도 가능할 만큼 이제는 인프라나 혹은 인텔리전스가 올라간 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게 직장인들이 만들어내는 빅데이터 안에 내용들이 있는 거죠. 아니 우리 모두가 만드는 거죠. 우리 모두는 생활인이고 직장인이고 누군가는 부모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유인이기도 하고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전부 다 말하고 있어요. 명징하게. 내 삶의 주도권을 얻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어디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뭐 트위터, 블로그,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유튜브의 댓글 같은 것들 수많은 데이터를 보거든요. 그런 패턴이 나와요. 이제 날이 갈수록 원한다는 것이. 네.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 같은 키워드를 본다면 예전에 재택근무라는 키워드는 발현율이 거의 없었어요. 그랬겠네요. 말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전에 있고 네. 실제로는 우리가 쓰지 않는 겁니다. 네. 아주 극히 일부 있는데 연관어가 뭐냐면 소자본 고수익 알바 투잡이에요. 거의 낚는 글. 그런 데만 막 재택근무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재택근무라고 써있는 기억난다. 나 옛날에 봤던 거. 그런 글을 보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 일단 뭐 하는 일인지가 안 나와요. 그죠. 연령대도 되게 성기입니다. 뭐 아무나 오실 수 있고 나오죠. 대부분 이상한 직업일 확률이 높겠죠. 그런 것처럼 잘 안 쓰인 단어였는데 이게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우리가 얘기하는 메인스트림 기업들에게 일상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존재하지 않던 것이
존재하게 된 거죠. 마치 유니콘이 실제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나오죠.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과 아닌 직업과의 열의와 우위가 보여지기 시작하죠. 왜냐면 사람들은 그거 좋아하니까. 그렇죠. 더 나아가서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집에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무실로. 그럼요. 그럼 그때부터 나의 자유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본질적인 게 재택근무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아하는 그럼요. 거예요. 이거 대박이다. 그 요즘에 그 지금 재택근무 하나 갖고 얘기했는데 직장인들 사이에서 늘어나는 그런 트래픽이 늘어나는 키워드 같은 게 또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 자유란 말 자체가 많이 회자되고 있죠. 네. 근데 그거는 되게 흥미로운 그런 데이터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누가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꿈꿀 것인가에 대한 게 난망했단 말이에요. 그 이전 세대만 하더라도 뭐였냐면 근검 절약 뭐 이런 얘기였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세예요. 내가 받은 수입이 일정한데 그것을 내가 최소한으로 소비를 해서 남아있는 그런 비용을 축적한 다음에 부를 이루겠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뭐가 나오냐면 공격적인 투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어떤 유튜브 채널들도 투자할 수 있어요. 다양한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이제 공세로 바뀐 거거든요. 공격. 내가 직접 실행하는. 옛날에는 그냥 들어오는 거를 제하고 남는 거를 모아서 부자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분은 이제 승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각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스킬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그럼요. 뿐만 아니라 그건 대세라도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게 있고 이길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전황이 나빠질 수도 있고 기후가 나빠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경참일 수도 있고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혹시 또 다른 키워드 있나요? 재택근무, 경제적 자유 말고 너무 또 많은데 하나 있을까요? 최근에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키워드들을 이제 뭐 하나하나의 산업으로 본다면 더 구체화되죠. 뭐 밀키트니 밀 프리퍼레이션이 이런 식은 이제 F&B 쪽 이슈고요. 디벨롭 사이드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상권 중에서 키 테넌트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어떤 훌륭한 테넌트들이 어떻게 상권을 형성하느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런 키워드들이 있죠. 최근에 리테일 미디어. 그래서 개발을 할 때 단순히 그게 리테일 매장이 아니라 신호를 발신하는 매장이기 때문에 뭐 팝업 스토어라든지 깊은 규모의 경험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형성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산업별로 굉장히 많아요, 키워드는. 근데 그것보다도 추상화시켜가지고 우리 일상적인 삶에 대한 부분들을 관찰하는 키워드를 본다면 키워드가 아니라 개념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인터뷰하는 그런 어떤 매체가 있는데 거기다가 토정 비결처럼 알려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올해 제가 뽑았던 키워드는 뭐였냐면 연초에 이거였습니다. 강요된 혁신. 강요된 혁신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어느 업장 가시면 이렇게 들어갈 때부터 뭐 본인의 식별을 크레딧 카드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테이블에서 주문을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결제에 대한 부분들도 다양한 형태의 매실을 사용하는데 셀프 서비스로 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죠. 키오스크 같은 것들 전부 다 혁신을 강요받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을 통해서 했었는데 이젠 그렇지가 않고 뭐 앱을 통해서 하거나 혹은 내가 QR코드를 이용해서 집어넣게 하거나 아니면은 얼굴 인식을 하게 하거나 전부 다 혁신을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인가 셀프 서비스로 돌고 진화된 서비스로 가겠죠. 우리 삶은 좀 더 긴밀해지고 편리해질 수 있지만 그만큼의 피로도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업체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거 나왔었거든요. 뭐 국밥집인가 했는데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던 곳이었어요. 이번에 팬데믹 때 QR코드를 인증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 처음에 순간부터 그거 갖고 어르신들 식당 가면 그렇죠. 막 못하겠다고 펜으로 쓰고 싶다고 하시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식당의 주인분도 그게 어려운 분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양쪽 다 힘든 거예요. 장사를 하시는 분도 어렵고 오신 분도 어렵고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이게 머스트가 되는 순간 나는 업을 멈춰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직까지 이렇게 스마트폰 서투르신데 기차표를 사기가 어렵다 뭐 이런 거 나옵니다. 맞아요. SRT나 KTX 같은 고속철 같은 경우는 앱으로 사시죠. 심지어 2장 산 다음에 마지막에 던지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선점된 피켓 때문에 이것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현장 발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난망하잖아요. 뭐 이런 일들이 전부 다 격차에 따르는 불합리함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혁신이 강요받고 있다라고 이제 정의한 거죠. 근데 이 강요된 혁신이라는 게 멈출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못 멈춰요. 그죠. 하지만 배려는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가 좀 도우미처럼 도와드릴 수도 있고 그만큼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여지를 좀 남기기도 하고 따로 그런 분들을 위한 일정한 분만큼의 리소스를 할당하기도 할 수 있죠. 재밌는 거는 그것도 나중에 AI가 도울 거다 얘기합니다.
요즘 그런 거 나오잖아요. 혼자 계신 분들한테 말동무도 해드리고. 로봇 같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답변을 해드리거나 도와드리는 그런 어시스턴트 같은 에이전트가 나오니까 결국 그런 분들도 AI가 돕지 않겠나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그 혁신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거 자체가 강요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볼 수 있겠네요. 빨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팬데믹 때는 공중보건위생 때문에라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의 압력이 들어온 건데 놀라운 건 그걸 너무나 잘 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안 만나고도 가능하네요? 그러면 은행 점포를 줄여볼까요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압력이 들어왔는데 그걸 너무 잘 해내시는 거예요. 수용을 너무 잘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나는 스마트폰으로 뭐 상품 가입도 가능한 거죠. 이제 금융 상품을.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럼 매장에 꼭 많은 분들이 계셔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업무를 하시던 분들은 본인의 업이 좀 위험해지는 그런 부작용도 왕왕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나요?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 중에 옛날에 경리부 직원이 동전까지 세가지고 노란 봉투에다 월급 주던 분들이 또 인터넷 인터넷 뱅킹 같은 게 들어오면서 많이 바뀌고 그분들이 그러면 결국에 어떤 일을 하게 됐느냐? 플래닝을 한다든지 전략을 짠다든지 이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일들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전환과 재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벌써 2010년도 초반부터 중반에 들어서는 명확하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저희가 만났던 수많은 금융기관들은 벌써 7, 8년 전부터 전체 조직의 방향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왔어요.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다 알고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팬데믹이 오거나 혹은 머신러닝이라든지 AI가 발전을 촉발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미래는 우리한테 온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좀 늦게 오고 누군가에게 빨리 오는 거죠. 그럼 개인 입장에서 대응하려면 이런 상황이 옛날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보다는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네요. 한 번도 옛날로 돌아간 적 없어요. 변화는. 예전에 뭐 석기 시대로 가지 않잖아요. 계속 그렇죠. 문명은 발전하고 더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부분들의 차이만 있을지언정 변화는 뒤로 가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좀 멀리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깊게 가야 됩니다. 깊게요? 멀리 보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멀리 보는 거는 변화가 빨라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대응만으로 나의 항구적 경쟁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높이 올라가야겠죠. 근데 깊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쟁이 더 이상 지역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에 뭐 나름의 방법대로 나를 올리는 일을 하시죠. 근데 아메리카가 탤런트의 분들과 싸워야 돼요. 전부 다 썸네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국지적 경쟁력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깊어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보고 깊게 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개인의 태세가 될 겁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멀리 본다라는 게 그 위로 올라간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제가 일반 사람이 위로 올라간다는 개념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뜻이 깊은 분들과 계속해서 토론하고, 그 다음에 더 뜻을 깊게 세운 분들의 어떤 의견과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함께 배우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죠. 수단의 학문이 아니라 목적으로서의 학문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유튜브가 그런 면에서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다양성이 있고 다양한 분들이 정보를 주시니까 그러한데 거기도 정보가 연성화된 것이 있고 수단으로 격화되는 경우도 있고 더 깊은 것들을 나누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섭렵해 보시면서 더 깊은 쪽으로 상승하는 작업들을 해보셔야죠. 그 혹시 그 부사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나 매체가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높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유용한 정보를 구분해내는 방법 같은 게 있으실까요? 공부하신 선생님들께서도 저한테 이제 많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 얘기 하세요. 저자를 보라고. 책을 딱 보고 저자를 보라고. 그의 인생이 오는 거니까. 그 주제에 천착해서 오랫동안 진지하게 공부해 왔다면 그 저작물은 의미를 갖는 거죠. 그렇지 않고 주제가 난삽하고 계속 다른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이제 깊이가
이기가 어려우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충분히 선별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조건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깊게 들어가야 된다는 건 결국에 내공을 말하는 건데 숙련도는 결국 애호에서 갈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유망해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일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일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지난하죠. 대부분 다 그만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정말 내가 좋아해? 그 순간부터 누가 뭐라 하던 하겠죠. 네. 그러면 임계를 돌파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조회를 갖게 되고 넘어선 엄청난 기회로 더 성장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출발은 저는 애호라고 봐요. 애호람은 이제 좋아하는 거. 그렇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과정을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더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결과를 좋아하면 결과가 안 나오면 화를 낼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네. 목적 자체가 내 목표가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성패가 결국에는 보상으로 밖에는 산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도 계속 확률이 줄어들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나면 경쟁이 또 생겨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뭐 요식업을 하시는데 돈 버는 거 쉬워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신도시에 닭집을 내면 돼요. 그러면 아무도 없으니까 돈을 벌 수 있죠. 문제는 6개월 이내에 6개 생긴대요.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 경쟁력은 가능할지 몰라도 항구적인 건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해서 개발, 연구, 숙련을 반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사람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야말로 설명할 수 있는 팩트가 되는 거죠. 소름 끼친다. 그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애호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내가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건 좋아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못 찾은 겁니다.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가 정말 어렸을 때 갖고 있던 비난 눈빛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과가 크고 그것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되는 것은 누군가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네. 내가 좋아하는 건 사실은 결과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좋아해야 되는 건데 자꾸 성패, 성취의 대상 자체를 내 안에 차오르는 게 아니라 남으로부터 인정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남는 거는 정말 유명한 직업밖에 안 남는 거죠. 변호사, 의사 막 이런 거. 그렇죠. 뭐 아니면 뭐 유명한 스타가 되거나 뭐 그런 내용들이죠. 그거는 과정이 좋은 게 아니에요. 결과가 좋은 거지. 그럼 그 일반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거 찾을 때 이렇게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싶은 거 있으세요? 어렸을 때의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곤충을 바라보면서 너무 큰 애정을 보이고 눈이 빛났다면 아무래도 그런 형태의 업이 아니겠어요? 다 다르죠, 사람마다. 부사장님은 데이터 마이닝 원래 좋아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다 돌이켜보니까 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유추하고 이해하는 작업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데이터 마이닝 한다고 했을 때 데이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서 소셜 데이터, 사람들이 남긴 그의 욕망의 흔적에 굉장히 많이 매료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일을 만들었죠. 저는 이 일이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더라고 지금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게 이렇게 뭔가 그런 빅데이터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 이런 거를 많이 표현하네?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있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재미를 느끼셨어요? 네, 너무 즐거웠어요, 그게. 설명할 수 있었으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저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좋아했던 거 생각나네요. 저 역사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순신 장군 이런 거. 네네네. 빨리 그거를 이거 그만두시고. 저 근데 이거 할 때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콘텐츠 만들 때 그 저희 자체 콘텐츠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금리 올렸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드리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파악해서 공부하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맥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맥락을.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금융사 같은 거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일하는 실제로 거죠. 한 가지 분야의 조예가 깊은 분들은 네. 다른 분들과 대화가 가능해요. 제 친구 중에서 네. 막 열심히 이렇게 뭐 학업을 계속하진 않았는데 네. 하나의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향이나 취미에 깊게 빠지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수영대회에 나와가지고 구민체육대회에서 막 상을 받았어요. 아마추어인데. 네. 근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지 힘을 빼는 거지. 그래, 흐름에 맡기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뻗어나가야 돼. 그 친구는 수영 얘기한 거고 저는 강연 얘기한 거였어요.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때 이제 알게 됐죠. 너무 소름 끼쳐요. 이런 얘기할 때. 정말 좋아하면 어느 순간인가 일정한 부분만큼의 전체의 어떤 맥락을 이해하게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가속도 붙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좋아져요. 더 알고 좋아져요.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손발을 쓰는지 알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드디어 엄청 재밌어요. 그 다음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네. 거죠.